만약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돗개 한 마리가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계단 아래에서 들려온 진돗개의 작은 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자 슬픔으로 맺어진 한 이방인과 그의 충견이 써 내려갈 위대한 전설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멕시코의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한국인 이민자 박민준, 그리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진돗개 충이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흉포한 들가의 떼가 한 남자를 둘러싸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심지어 고도로 훈련된 구조견들조차 포기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작은 진돗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핏빛 사투의 끝에서 충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지략은 단순히 주인을 구한 것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거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심장부, 문명의 소음이 희미해지는 어느 외딴 마을, 이곳의 시간은 마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아스팔트처럼 더디고 느리게 흘러갔다.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와 나지막한 어도비 벽돌집들, 그리고 그 위로 끝없이 펼쳐진 코발트 블루 색 하늘, 한국인 이민자 박민준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 숨 막히는 경쟁을 뒤로하고 이곳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1년, 그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을 이 이국의 낯선 풍경 속에 묻고 싶었다. 민준의 유일한 가족은 진돗가의 충종이었다. 늠름한 체구의 짤막하고 빳빳한 황백색 털, 삼각형으로 쫑긋 선 귀와 장대처럼 말려 올라간 꼬리, 충은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의 모든 특징을 오롯이 담고 있었다. 민준이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옥수수밭에 잡초를 뽑을 때도, 그리고 해질 역집 앞 흔들 의자에 앉아 멀리 시에라 마드레 산맥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도 충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짖음이 많지 않고 행동은 늘 진중했으며 그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말없이 민준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보낸 수호천사처럼 그들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다. 아침이면 민준이 내리는 커피 향에 잠을 깨고 충은 민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하루를 시작했다. 민준은 서툰 스페인어로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사람들은 동양에서 온 이 과묵한 이방인과 그의 위험 있는 개를 신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했다. 마을의 아이들은 충을 엘페로 블랑코엘 페로 블랑코, 하얀 개라 부르며 멀리서 구경했지만 충기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이곳의 풍경은 민준에게 여전히 생경했다. 집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노팔, 선인장 노파렛의 두툼한 줄기를 현지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요리해 먹는 모습은 볼 때마다 신기했다. 마치 한국에서 깨씹을 따서 장아찌를 담그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에서 민주는 자신이 여전히 이 땅의 이방인임을 실감하곤 했다. 충 역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한국의 사계절과는 전혀 다른 건기와 우기, 그리고 밤이 되면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냄새까지도 달랐다. 하지만 충은 단 한 번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주인이 발 딛고 선 곳이 곧 자신의 세상이라는 듯 묵묵히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민준이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달빛조차 희미한 어느 늦은 밤이었다. 집에서 수 킬로미터는 좋게 떨어져 있을 법한 먼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한두 마리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내지르는 듯한 처연하면서도 섬뜩한 하울링. 그 소리는 메마른 대지를 타고 넘어와 민준의 집 창문을 희미하게 흔들었다. 민준은 그저 이 지역의 코요테의 무리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충의 반응은 달랐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것처럼 보이던 충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쫑긋 선 두 귀가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고 목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등줄기의 털이 미세하게 곤두섰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태고 쪽부터 이어져 온 사냥꾼의 본능이 미지의 적수를 감지하고 내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다. 민주는 충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충, 그냥 코요테야.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충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 검은 눈동자는 어둠이 삼킨 창밖의 황야를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밤의 울음소리가 자신과 충의 고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위협의 전주곡이었음을, 그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충의 예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며칠간 그 밤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일에 몰아붙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고 낡은 집의 허물어진 벽을 보수하며 시간을 보냈다. 충은 그런 민준의 곁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준은 충이 낯선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여기며 안심하려 애썼다. 그의 아니란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읍내의 작은 잡화점에서였다. 낡은 나무 선반에 먼지 쌓인 통조림과 생필품들이 뒤죽박죽 진열된 가게. 주인인 엘레나 할머니는 이 마을의 산증인이자 모든 소문의 발원지였다. 그녀는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다. 박씨, 요즘 밤에 조심해야 해. 로스 페로스 살바헤스 로페로 살바제스들이 다시 나타났어. 들가했대. 민주는 그 단어를 알아들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제 집은 울타리가 튼튼해서요. 민준의 대답에 엘레나는 혀를 찼다. 그놈들은 보통 들개가 아니야. 악마의 피가 섞였다고들 하지. 언젠가 이 마을을 다스렸던 악독한 산적 두목이 죽어 환생한 게 그놈들의 우두머리라는 전설도 있어. 그놈들은 영리하고 또 잔인해. 당신처럼 혼자 사는 외지인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엘레나의 경고는 미신과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은 민준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그는 잡화점을 나와 트럭에 시동을 걸면서도 엘레나의 말을 곱씹었다. 악마의 피가 섞인 들개라니. 헤어스숨이 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100미러 너머로 보이는 황량한 들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수많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날 이후 충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민준의 곁을 맴도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였다면 이제는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는 경비병처럼 변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충은 이미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였다. 그는 꼼꼼하게 울타리 주변을 돌며 코를 킁킁거렸고 낯선 냄새라도 맡은 듯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기도 했다.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쉬지 않았다. 민준이 그늘에서 잠시 쉴 때조차 충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경계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노련한 지휘관처럼
민주는 그런 충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사는 집은 오래되었지만 벽이 두꺼웠고 얼마 전 새로 보수한 철제 울타리는 웬만한 동물은 넘어오기 힘들어 보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사건은 며칠 뒤 새벽에 일어났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다가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충을 발견했다. 충은 꼬리를 내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문틈 아래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문 바로 앞. 흙바닥 위에 작은 사막 여우의 사체가 처참하게 찢긴 채 놓여 있었다. 단순한 사냥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과시하듯 정확히 민준의 집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사체의 주변으로는 일반적인 개의 발자국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크고 깊은 흔적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엘레나의 경고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영역 표시였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은 이미 그의 집 바로 앞까지 다가왔던 것이다. 충은 사체를 향해 짖는 대신 고개를 들어 멀리 펼쳐진 황야를 향해 깊고 낮은 경고의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충의 곁에 주저앉아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처음으로 그는 이 낯선 땅에서 진짜 공포를 느꼈다. 울타리 너머의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사막여우의 처참한 사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위협은 서서히 마을 전체를 옥죄어 왔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밤사이에 닭장의 문이 교묘하게 뜯겨나가고 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외양간에 묶어둔 염소가 목줄만 남긴 채 증발하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처음엔 코요테나 퓨마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거대한 발자국과 상상 이상의 대담함은 곧 다른 결론을 내리게 했다. 바로 엘레나 할머니가 말했던 로스 페로스 살바에스의 소행이라는 것을 공포는 안개처럼 마을에 스며들었다. 해가 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겼고 어른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굳게 문을 걸어 잠갔다. 밤이 되면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들렸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마을 외곽을 어슬렁거리는 거대한 개들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떠돌았고 그 숫자가 어림잡아 수십 마리는 좋게 된다는 소문이 더해져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들은 단순한 들개가 아니었다. 지능적인 약탈자였고 유령 같은 침입자였다. 민주는 그 누구보다 이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기에 어둠이 내리면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되었다. 밤마다 그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이란 문은 모조리 빗장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충은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면 녀석은 집 안을 끊임없이 순찰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이내 뒷문으로 가 킁킁거리며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민준이 잠든 깊은 밤에도 충은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밖을 감시했다. 그 모습은 마치 불침번을 서는 충직한 군인 같았다. 민주는 그런 충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들갈 때의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자신의 낡은 트럭 타이어에 깊게 펜 이빨 자국을 발견했다. 또 다른 날에는 밤새 널어놓았던 빨래가 갈갈이 찢겨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그를 자극하고 시험했다. 이 들개들이 유독 교활하고 대담한 이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다. 어떤 이들은 그 무리가 멕시코 토종견인 솔로이츠 퀸틀리 익스오로이츠 퀸틀리아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솔로라고도 불리는 이 개는 털이 없는 독특한 외모를 가졌으며 고대 아즈텍 시대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질 만큼 영리하고 강인한 생존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어쩌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솔로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았고 다른 유기견들을 규합하여 강력한 약탈자 집단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민준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것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어느 밤이었다. 잠을 설치던 그는 창밖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거든 그는 숨을 멈췄다. 수십 개의 녹색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도깨비불처럼 타오르며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집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맴돌고 있었다. 마치 조직적인 포위 작전을 펼치는 군대처럼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이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과 충이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충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준이 돌아보자 충은 창밖을 노려보는 대신 집의 현관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의아해하며 시선을 따라 문으로 향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중한 나무 무늬 표면에 방금 막 생긴 것처럼 보이는 깊고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깥의 개들이 주위를 끄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문 앞까지 접근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명백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집의 방어선은 언제 뚫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민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 수진의 얼굴이었다. 멕시코의 낯선 땅에서 겪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충이 그의 곁에 있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충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온기이자 살아 숨 쉬는 유산이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아내를 보며 민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웃음을 잃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느 날, 수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될까? 진돗개.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키웠던 백구처럼 생긴 애로 민주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아내를 간호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진도에 있는 한 전문 견사에서 갓 태어난 황백구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다. 작은 강아지가 병실에 들어온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무표정했던 수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는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뺨을 부비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이름은 충이라고 짓자 충성충종,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줄 충직한 친구가 되라고. 그날 이후 충은 수진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수진은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충의 이야기를 하며 고통을 견뎠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충의 천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 작은 강아지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잠시나마 다시 타오르게 하는 기적을 선물했다. 민주는 아내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도 한국의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보통 개가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귀한 존재이며,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아내에게 작은 자부심과 기쁨을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충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충기 그렇게 대단한 개였어 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수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민준의 손을 잡고 충을 부탁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충이 당신이 꼭 지켜줘야 해. 이 아이는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당신을 지켜줄 거야.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민주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폐인처럼 지냈다.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집, 함께 거닐던 거리, 모든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 그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충이었다. 충은 말없이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면 밥그릇을 물어다 그의 얼굴에 댔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밤이면 다가와 가만히 그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충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민주는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보았다. 살아남아 달라는, 그리고 서로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약속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멕시코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도 충 때문이었다. 이 아이에게, 아내의 사랑이 담긴 이 생명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슬픔의 기억이 없는 곳에서 오직 둘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다시 현재 멕시코의 외딴 집. 민주는 현관문에 새겨진 날카로운 손톱 자국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의 앞을 막아서듯 버티고 선충의 단단한 등을 보았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이 아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민주는 비로소 깨달았다. 충기 지금껏 보여준 모든 경계와 행동들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주인이 남긴 마지막 명령, 남겨진 나의 사람을 지켜라는 그 엄중한 약속을 온몸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주저앉으려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해져선 안 됐다. 그 역시 충을 지켜야 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그래, 충, 네가 날 지키고 내가 널 지키는 거야. 우리 함께 싸우는 거다. 그가 결심을 다지며 충의 등을 어루만지는 순간, 바깥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압적인 지축을 울리는 듯한 우두머리의 포효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 마침내 적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일까? 우두머리의 포효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군주의 나팔 소리와 같았고,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위압적이었다. 민준과 충은 숨을 죽인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수십 개의 녹색 눈동자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것의 모습은 민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짐승보다도 거대하고 흉포했다. 일반 들개의 2배는 좋게 될 법한 거대한 체구, 역청처럼 검고 텁텁한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듬성듬성 털이 빠진 자리에는 흉터처럼 보이는 피부가 드러나 있었고, 특히
한쪽 눈 위에는 깊게 팬 상처가 있어 그 인상을 더욱 사납게 만들었다. 길게 찢어진 주둥이, 사이로 드러난 누런 송곳니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민준을 가장 압도한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굶주린 짐승의 광기가 아닌 냉철하고 계산적인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은 이것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교활한 전략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민준의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우뚝 멈춰섰다. 다른 개들이 불안하게 짖어대며 주위를 맴도는 것과 달리 녀석은 미동도 없이 오직 집 안을, 정확히는 창문 뒤에 서 있는 민준과 그 곁의 충을 응시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내가 바로 이 무리의 왕이며 너희는 나의 사냥감이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집 안에 있던 충의 몸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했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경고의 으르렁거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섣불리 짖거나 달려들지는 않았다. 충, 역시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강한 상대를 만난 전사의 신중함이었다. 충은 자세를 낮추고 앞발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용수철 같은 자세였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종종 최상위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공격하기 전에 심리전을 펼친다고 말한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저항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이다. 지금 우두머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이내 하품을 하는 듯 입을 크게 벌리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땅에 코를 박고 무언가 냄새를 맡는 척하며 민준과 충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 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팽팽한 대치 상황을 깬 것은 우두머리 쪽이었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무리를 향해 짧고 낮게 짖었다. 그러자 무리의 일부가 흩어져 마을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멀리서 마을 주민의 비명과 함께 닭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두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뭐하라. 저것이 나의 힘이다. 저 마을 전체가 나의 식량 창고이며 너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녀석은 상상치도 못할 행동을 했다. 천천히 민준의 집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개들은 뒤에 남겨둔 채 오직 혼자서 성큼성큼 위풍당당한 발걸음이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녀석은 울타리를 넘거나 문을 공격하지 않았다. 울타리 바로 몇 걸음 앞까지 다가온 녀석은 뒷다리를 들어 자신의 소변으로 영역 표시를 냈다. 민준의 집 울타리 바로 앞에 지워지지 않을 자신의 냄새를 남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영역 표시를 넘어선 궁극의 모욕이자 선전포고였다. 충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맹렬한 기세로 짖으며 유리창에 몸을 부딪힐 듯 달려들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그런 충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지막으로 민준과 눈을 마주친 뒤 유유히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무리가 그의 뒤를 따랐고 언제 그랬냐는 듯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충의 등을 쓸어내리며 창밖을 보았다. 우두머리가 남긴 흔적은 선명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곧 모든 것을 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과연 민준과 충은 이 압도적인 적에게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두머리의 대담한 도발 이후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마을 대표는 주 정부의 동물관리국 컨트롤대에 애니마릿의 정식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며칠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동물관리국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마치 구원이라도 온 것처럼 안도했다. 차에서 내린 제복을 입은 요원들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들은 최신형 마취총과 거대한 포획망, 그리고 특수 제작된 철창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곁에는 잘 훈련된 구조견 2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영리하기로 소문난 벨지안 shepherd 말리노이즈였고 다른 한 마리는 용맹한 점원 shepherd였다. 녀석들은 각종 재난 현장과 범죄자 추적 훈련을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요원들은 주민들에게 큰 소리쳤다. 걱정 마십시오. 이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놈들의 척후를 찾아내 일망타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과 이 녀석들 앞에서는 어떤 짐승도 숨을 수 없습니다. 민준 역시 그들의 등장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가 겪었던 들가의 때, 특히 그 우두머리는 단순한 짐승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던 충은 낯선 차량과 사람들의 소란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창가에 앉아 그저 무심하게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다. 마치 그들의 작전이 실패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작전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구조견들은 뛰어난 후각으로 들가의 때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요원들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언덕과 덤불 속에서 들개들이 버리고 간 가축의 뼈와 배설물들을 발견하며 점차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작전의 성공을 기원했다. 하지만 들가의 때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그들은 마치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요원들이 동쪽으로 수색을 시작하면 들가의 때는 서쪽에서 나타나 다른 농가를 습격했다. 덫을 놓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주변을 멀리 돌아갔다. 구조견들이 냄새를 추적해 거의 다 따라잡았다 싶으면 놈들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추적을 교란시킨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 며칠 동안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요원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야생 들가에 무리 관리가 어려운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가축화된 개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 늑대와 같은 고대 조상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극도로 발달하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구조를 통해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 멕시코의 들가의 때는 바로 그런 야생으로의 회귀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였던 것이다. 작전의 실패가 명백해진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요원들은 들가의 때의 주된 서식지로 추정되는 협곡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텅 빈 동굴과 교묘하게 설치된 함정뿐이었다. 들개들은 자신들의 배설물과 냄새를 여러 곳에 흩뿌려 구조견들의 후각을 마비시켰고 좁은 길목에는 일부러 바위를 굴려놓아 요원들의 진입을 방해했다. 심지어 한 구조견은 추적 도중 교묘하게 숨겨진 선인장 갓이 덤불에 걸려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결국 요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책임자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놈들은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의 장비와 훈련받은 개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지능적인 무리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센 요르 박.
당신 집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놈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더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지?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공식적인 구조 작전의 실패는 마을 전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이제 그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부의 도움이 끊긴 채 그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했다. 요원들이 떠나간 길을 바라보며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기댈 곳은 오직 자신과 충, 둘뿐이었다. 그날 밤 들개들의 하울링은 마치 승정아처럼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충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 앞으로 걸어 나갔다. 녀석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당국의 무기력한 철수는 들가의 떼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이제 그들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요한 관심은 오직 한 곳, 바로 박민준의 외딴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부터 끔찍한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리자 들가의 때는 약속이라도 한 듯 민준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저 멀리서 맴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름 끼치는 소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수십 마리가 내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와 집 전체를 감쌌다. 때로는 무언가 울타리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또 어떤 놈은 마치 인간의 흐느낌처럼 처절한 울음소리를 내어 민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민준은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두꺼운 담요로 가렸다. 하지만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귀를 막아보았지만 뼈를 통해 전해지는 듯한 진동과 소음은 피할 길이 없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계속되자 그의 신경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낮에는 쏟아지는 잠과 싸워야 했다.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잠을 재우지 않아 기력을 빼놓는다는 말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그들의 먹잇감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오직 충의 존재였다. 민준이 공포와 피로에 지쳐갈 때도 충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녀석은 더 이상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오직 귀와 코를 이용해 바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다가올 결전을 앞두고 힘을 비축하는 노련한 검투사 같았다. 충의 그 침착함이 민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밤의 포위는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뒤뜰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내다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대한 들가의 한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다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녀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밤에는 녀석들이 조직적으로 울타리의 한 부분을 물어뜯고 발톱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금속과 흙이 긁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민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민준은 낮 동안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보강했다. 울타리의 약한 부분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덧대고 집 주변에 깨진 유리 조각을 뿌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녀석들은 지치지 않았고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시간은 명백히 그들의 편이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우두머리의 존재감이었다. 녀석은 다른 개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망부석처럼 앉아 집 안을 감시했다.
그 지성적인 눈빛은 마치 민준의 모든 행동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듯했다. 민준이 울타리를 보강하면 녀석은 그곳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이 공포에 질려 창문 뒤에 숨으면 녀석은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외로운 킹이 된 기분이었다. 상대는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고 천천히 외통수 책 마테로 그를 몰아가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밤샘 포위 끝에 민준은 한계에 다다랐다. 수면 부족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아른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들개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스스로 미쳐버리거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때 밖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며칠 내로 강력한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가 흘러나왔다. 폭풍? 그것은 새로운 재앙의 예고이자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대치 상황을 끝낼 어떤 거대한 변화의 조짐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과연 이 폭풍은 누구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폭풍이 다가오면서 대기의 압력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흙먼지와 마른 풀잎 냄새 대신 비에 젖은 흙의 비릿함과 습한 공기가 밀려왔다. 인간에게는 그저 날씨의 변화일 뿐이었지만 충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녀석의 유전자에 새겨진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개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짐승들을 사냥하며 살아남았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단순히 먹이를 쫓는 본능뿐만 아니라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고도로 발달한 사냥꾼의 지혜가 각인되어 있다. 민준의 곁에서 충직한 반려견으로 살아오던 충의 내면에서 바로 그 늙은 사냥꾼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충의 행동 패턴은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했다. 이전까지는 방어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공격을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녀석은 더 이상 집안을 초조하게 맴돌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엎드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밖을 관찰했다. 녀석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들가의 무리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는 무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항상 우두머리의 주변을 맴도는 서열 2, 3위로 보이는 개들, 무리의 측면과 후방을 경계하는 개들, 그리고 가장 먼저 뛰쳐나와 소란을 피우는 하위 개체들의 역할과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것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적의 진영을 분석하는 것과 같았다. 식습관도 달라졌다. 평소에는 민준이 주는 만큼만 먹던 녀석이 이제는 개의 눈 감추듯 사료를 비우고도 모자라다는 듯 밥그릇을 핥았다.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서 소모될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었다. 잠을 자는 시간도 줄었지만 대신 짧은 시간 깊은 숙면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존과 싸움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돗개의 독특한 사냥 방식 중 하나는 대담성과 지략해의 결합이다. 그들은 무모하게 적에게 돌진하지 않는다. 대신 끈질기게 상대를 추적하며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건다. 특히 도라물기와 같은 기술은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상대의 측면이나 후방의 급소를 공격하는 이 기술은 고도의 상황,
판단력과 민첩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민주는 충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눈에 비친 충은 더 이상 아내가 남긴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었다. 고요함 속에 무서운 야성을 감춘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하나의 완성된 생명체였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낡은 연장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충이 다가와 코로 연장 상자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민준을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울타리의 특정 지점을 응시했다. 그곳은 얼마 전 들개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민주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충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띠우이님, 저곳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저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녀석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 연장을 제시하며 주인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 반사나 본능을 넘어선 명백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였다. 민주는 충의 조언에 따라 즉시 연장을 들고 나가 울타리의 취약한 부분을 밤새 보강했다. 나무 기둥을 덧대고 철사로 칭칭 동여맸다. 작업을 하는 내내 충은 그 곁을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 순간 민준과 충은 더 이상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며 바람이 거세지고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더욱 기괴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늙은 사냥꾼, 그의 가장 충직한 동료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충의 단단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충, 올 테면 오라고 하자. 우리도 준비가 끝났으니까. 충은 대답 대신 굵고 짧게 왕 하고 짖었다. 그것은 결전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힘찬 대답이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쳤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금방이라도 낡은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잠시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다. 이런 날씨에 들개들도 잠시 활동을 멈추고 어딘가에 비를 피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주는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오히려 들갈 때는 이런 날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맹렬한 비바람은 그들의 냄새와 소리를 완벽하게 지워주었고 번개의 섬광은 그들에게 순간적인 시야를 제공했다. 많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악천후 속에서 사냥 성공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먹잇감의 감각이 둔해지고 주변 환경의 소음이 포식자의 접근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들갈 때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집안의 전기가 나가면서부터였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다. 비상용으로 켜둔 랜턴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다. 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집 뒤편에 있는 낡은 비상 발전기를 떠올렸다. 이대로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다. 빛이 없는 집은 요새가 아니라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거운 소의 렌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방수 랜턴을 든 채 현관문을 나섰다. 충, 집 잘 지키고 있어. 발정이만 고치고 바로 올게. 충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지만 민주는 괜찮을 거라며 녀석을 안심시키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는 뺨을 때릴 듯 세차게 내리쳤고 발밑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들었다. 그는 랜턴 불빛에 의지해 집의 벽을 짚어가며
힘겹게 발전기가 있는 작은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발전기 창고는 집에서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거리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발전기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발전기는 기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랜턴을 한쪽에 내려놓고 능숙하게 연료 밸브를 확인하고 시동 로프를 잡아당겼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푸드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전기가 마침내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드르르릉 하는 소음과 함께 집안의 불이 다시 켜지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한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발전기의 소음과 빗소리에 묻혀 그는 미처 듣지 못했다. 등 뒤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두머리는 민준이 집을 떠나 발전기로 향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은 민준이 스스로 요새를 버리고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 발전기를 고치는데 정신이 팔린 지금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다. 민준이 렌치를 챙겨 들고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빗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주변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랜턴으로 앞을 비추었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랜턴 불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녹색 눈동자들이 떠 있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은 눈동자들이 그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길목 정중앙에 산처럼 거대한 우두머리가 비에 젖은 채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짖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를 짓눌렀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그는 그 한가운데 갇힌 무력한 사냥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의 창고벽이 그의 퇴로를 막았다. 사방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그는 과연 이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완벽한 함정이었다. 민주는 등 뒤의 차가운 창고 벽에 기댄 채 자신을 둘러싼 수십 마리의 들개들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녀석들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의 군단과 같았다. 비에 젖은 털, 굶주림과 광기로 번뜩이는 눈, 그리고 증오를 담아 드러낸 하얀 송곳니, 그들의 포위망에는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소의 렌치를 고쳐 잡았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수십 마리를 상대로 이 쇳덩어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집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충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위해서. 그러나 그의 이성과 본능은 동시에 외치고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침묵을 깬 것은 우두머리의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공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포위망의 가장 앞줄에 있던 서너 마리의 개가 동시에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오지 마. 민준은 고함을 지르며 렌치를 휘둘렀다. 빗소리를 가르는 둔탁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가장 먼저 달려들던 개의 머리를 강타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개가 나뒹굴었지만 그 순간 다른 두 마리가 그의 팔과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두꺼운 작업복을 뚫고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에 퍼졌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다리에 매달린 놈을 걷어차 떼어내자 등 뒤에서 또 다른 놈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물었다. 공격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왔다. 한 마리를 겨우 떼어내면 두세 마리가 새로운 곳을 물고 늘어졌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늑대 무리의 사냥 방식이다. 무리의 일부가 사냥감의 주의를 끌고
작은 상처를 입혀 지치게 만들면 그 틈을 타 우두머리나 다른 힘센 개체가 급소를 공격해 숨통을 끊는다. 민주는 자신이 정확히 그 사냥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넘어지고 구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렌치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어둠과 혼란 속에서 그의 공격은 대부분 허공을 갈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팔다리에서는 더 이상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들개들은 잠시 거리를 두며 그가 완전히 지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주는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너머에 충이 있을 것이다. 콩,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의식이 멀어져 가려 할 때였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개들이 갑자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 사이로 전투를 관망하던 우두머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은 천천히 승리자의 여유로운 걸음으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다른 개들이 입힌 상처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냥의 마무리는 언제나 왕의 몫이었다. 녀석은 민준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비에 젖은 녀석의 몸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녀석은 고개를 숙여 민준의 얼굴을 핥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마지막 조롱이자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두머리는 하늘을 향해 승리의 포효를 내지른 뒤 민준의 목을 향해 거대한 주둥이를 벌리고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민준은 죽음을 예감하고 질끈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찰나였다. 폭풍의 울부짖음을 찢는 그 어떤 짐승의 소리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포효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충견의 분노이자 수천 년의 야성을 폭발시키는 고대 사냥꾼의 외침이었다. 소리와 거의 동시에 집 현관문 쪽에서 하얀 번개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그 형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흙탕을 가로질러 민준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우두머리의 송곳니가 민준의 목에 닿기 직전 그 하얀 섬광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대한 우두머리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쿵 하는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폭풍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하얀 섬광 충은 마치 탄환처럼 날아와 공중에서 우두머리를 격추시켰다. 예측하지 못한 측면 공격의 거대한 우두머리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나뒹굴었다. 사냥의 마무리를 축하하던 들가에 무리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충근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비에 흠뻑 젖은 황백색 털은 곤두서 있었고 입게는 분노로 가득 찬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다. 녀석의 몸은 우두머리에 비하면 왜소했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수십 마리의 들개떼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충은 단순히 주인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왔다.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킨 우두머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충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사냥을,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방해한 이 건방진 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무리의 다른 개들도 정신을 차리고 충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일대 수십, 누가 보아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충의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편단심이다.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침범한 적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지니고 있다. 지금 충의 모습이 바로 그 진돗개의 정수, 그 자체였다. 우두머리가 다시 한번 공격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충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충은 정광석화처럼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곳에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들가의 2마리가 어설프게 서 있었다. 충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당황한 2마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충은 한 녀석의 앞다리를 다른 한 녀석의 옆구리를 스치듯 물고 빠졌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개갱 하는 비명과 함께 2마리가 낮아빠지자 완벽했던 포위망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것은 충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가장 강한 적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하여 공포를 심고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는 사냥꾼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돗개는 뛰어난 민첩성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 능력으로 자신보다 큰 상대를 사냥할 때 상대의 관절이나 다리를 먼저 공격해 기동력을 빼앗는 전술을 구사한다고 한다. 충의 영리한 공격에 우두머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충은 다시 민준의 곁으로 돌아와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등 뒤에 있던 들가의 1마리가 기습적으로 충의 어깨를 물었다. 충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몸을 거세게 비틀어 공격을 떨쳐낸 뒤 오히려 상대를 향해 맹렬하게 방역했다.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투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충직한 개가 그저 얌전하고 과묵하기만 했던 충이 피에 굶주린 수십 마리의 맹수들 앞에서 홀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잊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손에 쥐고 있던 렌치를 다시 굳게 잡았다.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충, 내가 뒤를 막겠다. 민준의 외침에 충이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었다. 등과 등을 맞댄 채 민준과 충은 자신들을 둘러싼 죽음의 원을 향해 섰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멕시코의 외딴 마을에서 한 인간과 1마리의 진돗개가 벌이는 고독하고 위대한 싸움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과연 그들은 이 지옥 같은 밤을 무사히 넘기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맞대고 선 순간 싸움의 양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충 혼자서 사방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민준이 렌치를 휘두르며 충의 등 뒤를 지켜주자 충은 오직 정면의 적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충에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충의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용맹함이나 힘이 아니었다. 전장을 읽고 적의 심리를 이용하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타고난 지략이었다. 들가의 무리는 다시 한번 파상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다. 충의 날카로운 방역을 경험한 녀석들은 거리를 두고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바로 그때 우두머리가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 녀석의 지시에 따라 들개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민준과 충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이 민준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그룹이 충을 협공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충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고 옆으로 빠져나갔다. 그러자 그를 덮치려던 개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허공을 물었다. 그 짧은 혼란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뒷다리 힘줄을 정확하게 물었다. 비명과 함께 한 마리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자 무리의 공격 흐름이 다시 한번 끊겼다. 충의 싸움 방식은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다.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움직임은 체력을 아끼고 장기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고독한 사냥꾼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적인 지혜였다. 한편 우두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다. 자신의 부하들이 저 작은 개 한 마리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마침내 왕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우두머리는 다른 개들을 뒤로 물리고 직접 충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이전의 격돌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녀석의 모든 분노와 힘이 실린 끝장을 보기 위한 돌격이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충, 피해. 하지만 충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세를 더욱 낮추고 정면으로 우두머리를 마주 보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거대한 입이 충의 머리를 덮치려는 찰나 충은 상상도 못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돌진해오는 우두머리의 바로 발밑으로 마치 땅을 파고들듯 몸을 미끄러뜨렸다. 거대한 우두머리는 자신의 발밑으로 사라진 상대를 놓치고 잠시 주춤했다. 바로 그 1초의 순간 우두머리의 몸 아래를 통과한 충은 반대편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는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된 우두머리의 아킬레스건을 잇는 힘껏 물어버렸다. 그와 우두머리의 입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돌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위를 공격당한 것이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충을 떼어내려 했지만 한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충은 우두머리가 거세게 몸을 흔드는 와중에도 송곳니를 더 깊숙이 박아 넣었다. 왕의 비명. 그것은 무리 전체의 사기를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자신들의 무적의 지도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다른 들개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칼시셉했다고.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해오지 못하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조직력과 우두머리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유지되던 군단이 우두머리가 무력화되자 순식간에 오합지졸로 변해버린 것이다. 마침내 충이 입을 놓았을 때 우두머리는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간신히 서 있었다. 그 오만하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고통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전세는 믿을 수 없게도 역전되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위를 떨치던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하늘은 희미한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동쪽 하늘부터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과 함께 밤새 계속되던 끔찍한 사투의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총성 같은 번개 소리와 함께 그들의 귀를 괴롭혔던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사나운 싸움소리였다. 그 소리가 외땅옷에 사는 동양인 박민준의 집 방향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은
몇몇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을의 보안관 격인 호세와 건장한 청년, 몇몇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은 박민준이 이미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손에는 마체테날이 넓은 칼과 낡은 사냥총을 들고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조심스럽게 민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굳은 날씨 탓에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갔다. 민준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피냄새와 젖은 흙, 짐승의 채취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마침내 민준의 집 울타리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세상에, 그곳은 마치 지옥의 전장과도 같았다. 울타리는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마당은 온통 파헤쳐져 핏물 섞인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수십 마리의 들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몇몇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고 대부분은 다리나 옆구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맹수들의 군단 앞을 단 한 마리의 개가 가로막고 서 있었다. 바로 춘기였다. 원래 황백색 털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온몸은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했고 한쪽 다리는 불편한 듯 살짝 절고 있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충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부상당한 차에 쓰러져 있는 주인 박민준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힘까지 짜내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패배한 적들을 향한 그 시선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리고 충의 맞은편, 부상당한 들가의 무리의 가장 앞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 우두머리가 서 있었다. 그 오만하고 흉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굴욕과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녀석은 충을 향해 마지막까지 으르렁거렸지만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저 작은 개는 단순한 적수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파괴한 불굴의 전사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 기나긴 대치는 마침내 끝이 났다. 우두머리는 마지막으로 충과 민준을 향해 증오가 담긴 시선을 던진 뒤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마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남은 다른 들개들도 하나둘씩 폐잔병처럼 꼬리를 내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쓰러진 이 끔찍한 전장을 벗어나기 위해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 악명 높던 로스페로스 살바에스 군단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심지어 주 정부의 무장한 요원들과 특수 훈련을 받은 구조견들조차 실패했던 일을 이 작은 동양의 개 한 마리가 해낸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믿을 수 없는 전설의 한 장면이었다. 마지막 들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팽팽하게 버티고 서 있던 충의 몸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녀석은 쿵 소리를 내며 진흙탕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녀석의 고개는 주인이 있는 쪽을 향해 있었다. 자신의 임무를,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충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이 영웅적인 충견은 과연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호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민준과 충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온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부축도 마다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진 충에게 기어갔다. 충,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민준의 절규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 몇몇은 민준을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고 다른 이들은 담요를 가져와 축 늘어진 충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늙은 수의사에게 연락이 갔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낡은 트럭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을 내어주며 어서 병원으로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전까지 과묵한 이방인으로만 여겼던 민주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을을 구한 영웅의 주인이었다. 소문은 폭풍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읍내 시장의 상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내 지역 신문에 작은 가십 기사로 실렸다. 한국에서 온 용감한 개, 수십 마리 들가의 떼로부터 주인 구해 처음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다. 약간의 과장이 섞인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증언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자에게 몰려가 자신들이 본 광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가진 전사 같았어요. 수십 마리가 둘러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의 다리를 물어 쓰러뜨리는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구체적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이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간 민준의 집 마당은 처절했던 밤의 사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부서진 울타리, 사방의 튄 핏자국, 그리고 들개들의 사체, 그리고 무엇보다 수의사가 치료 후 공개한 충의 상처는 이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했다. 온몸에 수십 군데가 찢기고 물렸으며 몇몇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수의사의 소견이 더해지자 이야기는 더 이상 가십이 아닌 팩트가 되었다. 지역 신문의 후속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 정부의 전문가들과 구조견들도 실패한 일을 단 한 마리의 개가 해냈다는 점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의 전국적인 통신사를 통해 타전되었고 곧 멕시코 전역의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용맹한 진돗개엘 바리엔테, 진도 코레아노, 멕시코를 감동시키다. 충견의 전설, 국경을 넘다. 이러한 영웅 동물 이야기는 보편적인 감동을 자아낸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용기와 충성심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충의 이야기는 멕시코를 넘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한낱개로만 여겼던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멕시코시티의 거대 방송국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각종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충에게 올해의 영웅견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신문 한 면에는 상처를 치료받고 붕대를 감은 채 링거를 맞고 있는 충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사진 속에서 충은 고통스러운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이 모든 소란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족인 충이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수의사의 작은 진료실 한 구석에서 그는 밤새도록 충의 곁을 지키며 축 늘어진 발을 어루만졌다. 전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전설의 주인공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제발 살아만다오. 명예도, 돈도 다 필요 없다. 그저 다시 한번 네가 내 곁에서 꼬리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차마신 텐달고 난 예자 가난 더도.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은 오직 충의 희미한 숨소리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기적은 다시 한번 일어났다. 수의사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충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녀석은 고비를 넘겼다. 며칠간의 사경을 헤맨 끝에 충은 마침내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곁을 지키고 있던 민준의 초췌한 얼굴이었다. 충은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민준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충의 회복 소식은 마을의 큰 경사였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영웅견 충의 주인이자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민준의 집을 찾아왔다. 잡화점 주인 엘레나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끓인 닭고기 수프를 가져와 민준과 충에게 먹으라고 권했고 건장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서진 울타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고쳐주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충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충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고마워. 아미고 친구라고 속삭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은 민준이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슬픔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끔찍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많은 작은 공동체에서 그러하듯 하나의 거대한 사건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관계를 재편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 순간이 되곤 한다. 충의 사투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민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충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충은 그에게 영웅이 아니라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충을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다. 매일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을 먹이고 수의사가 알려준 대로 다리 근육을 마사지해 주었다. 충의 회복은 더뎠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었다. 몇 주가 흘러 충이 마침내 절뚝거리면서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어느 날 오후였다. 민준과 충이 집 앞 흔들의자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낯익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동물관리국의 책임자였다. 그는 이전의 패배감에 젖어있던 모습과는 달리 민주가 충을 향해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니, 당신의 개가 해냈지요. 그는 품에서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주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표창장이었다. 용맹한 행동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한 영웅견 충의 공로를 높이 치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표창장을 받아드는 순간 책임자의 시선이 문득 먼 언덕 너머를 향했다. 그의 표정이 다시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들은 돌아올 겁니다. 세뇨르.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우두머리 말입니다. 그런 놈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상대에게 반드시 복수하러 돌아오죠. 아마 다음번에는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올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화롭게 엎드려 있던 충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서며
정확히 책임자가 바라보던 그 언덕 방향을 향했다. 그리고 목 깊은 곳에서 낮지만 그 무엇보다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던 것이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은 영웅견, 충은 주인, 박민준의 극진한 간호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충의 용맹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설이 되었고 한때 외톨이였던 민주는 이제 마을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잃고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굴욕을 맛본 들가의 때의 우두머리, 녀석은 복수를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증오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무리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충이 집 앞에 평화를 만끽하던 어느 날 다시 시작된 충의 경계심, 어린 으르렁거림은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과연 민주가 충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돌아올 우두머리와 그의 새로운 군단에 맞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충의 충직함과 용맹함은 이번에도 주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두 번째 싸움, 그 결과는 저희 유산을 따라서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부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위대한 전설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